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 및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남운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 및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남운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맞네요. 예. 자,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17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 자리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디를 보고 인사해야 되나요? 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이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남원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팀장님, 그리고 최완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 위주의 전통적 금융에 대한 반성과 함께 ESG를 반영한 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등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각국 정부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한 규제정책을 만들고 있고 이런 새로운 무역장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건전한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변화 대응, 건전한 기업 재무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국내에서도 ESG에 관한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 토론회에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도출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님의 축서를 들어야 하나 교통 관계로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먼저 김영철 경기도 소청구청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소통협력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오늘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같은 뜻깊은 토론회를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남은선 의원님과 주제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인데요. 대리점에 이제 물건을 강매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여론을 크게 타고 확산돼 갖고 남양유업 주가가 아마 당시에 3분의 1로 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은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윤리적 시선을 외면하면은 기업의 어떤 존립과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주제인데요. 코로나 시대 ESG 경영은 이제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쫓아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ESG의 도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협력, 투자 유치 및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재정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거기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앞으로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적인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ESG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ESG TF를 발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혁신적인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원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남은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치국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지금 1층에 부의장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오고 계신가요? 제가 막간을 읽어서 잠깐 보면 지금 벌써 19분이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보통 토론을 하면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10명이 넘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상당히 많은 수가 보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경기도의회 구독자가 4,200명이 넘네요. 이게 좀 요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책 토론에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우리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좀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날짜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환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경기경영자 총협의회 상임이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순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마침 우리 부의장님이 센스 있게 등장하셔서 부의장님의 인사말과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영국 의장님을 대신해서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은선 의원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남은선 의원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의원님이고 제가 남은선 의원님 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먼데 오늘 의원님께서 하는 일은 다 정말 의미가 있고 그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가치 중심의 토론회를 하시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막 부득불 제가 또 자청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 남은선 의원님 뵙고 정말 이 토론회의 의미 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기원 드린다는 말씀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환경과 인권, 사회 공헌, 윤리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ESG 경영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구의 기후 위기 대응, 비상 행동 등 각 나라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미 EU에서는 ESG 경영에 대해 권고 수준을 넘어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은 상장 기업의 ESG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점점 세계적인 추세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ESG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경기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 남은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자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준우 상임이사님, 또 최완석 연구위원님, 또 우리 김진성 ESG 평가팀장님, 또 우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신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사진 촬영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자님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는 동안 벌써 6분이 나가셨네요. 예, 나가신 6분이 후회하실 수 있도록 아주 알찬 토론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순서는 주제 발표에 의해서 두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B 평가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하시면 되죠? 어디서 하시면 되죠?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 평가팀을 맡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지속가능형의 잣대 ESG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제가 맡고 있는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3개의 그 챕터로 준비했고요. 먼저 ESG란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지난 2002년에 생겨서 지배구조 평가와 그리고 환경사회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거래소나 이런 상장기관 중심으로 하는 사원기관들이 저희에게 분담금을 내주고 있어서 매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보시기 편하게 처음에 그림부터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그림입니다. 그 왼쪽에 링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코로나19이고요. 지구가 코로나19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링 밖에 기다리고 있는 상대입니다. 이 상대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즉 이미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이 기후변화를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로 이미 규정하고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최근 들어서 그린 뉴딜이나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가야 할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ESG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ESG는 그 해외에서 그래도 많이 인정되는 부분들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환경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종다양성, 탄소 배출, 대기 및 그리고 수질 오염 같은 것을 들 수 있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인권이나 근로조건, 안전보건, 소비 그리고 공방 관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 윤리경영 이런 부분들이 주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ESG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물론 요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계적으로 정리해서 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처음에는 자선적 책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헌이나 기부 이런 활동을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그리고 경제적 책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에 준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경제적 책임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책임의 주목을 받아서 그 유엔이 ESG 이슈 자체가 어떤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ESG 경영이 좀 더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실 그동안은 어떤 외형적 성장이나 아니면 재무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해왔는데 이 ESG가 도입되고 또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넓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또 투자자도 단순히 재무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ESG를 고려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징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한 기관과 그리고 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규모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2006년에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상징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입하는 기관들이 더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그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86.3조 달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선언을 넘어서 이 기관들이, 이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이나 사회 책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해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사무국으로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것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 선언에 가입한 비율을 보면 2017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최근에 134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자산운용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운데 있는 연기금,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연기금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5% 이상을 사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사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은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이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이미 정책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 기업체별 공시 그리고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같이 다양한 어떤 ESG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고 그 SK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그룹사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반으로 두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ESG를 사회적 가치라고 부름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SK그룹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이 ESG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임원들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평가에 집어넣음으로써 강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사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ESG 위원회를 만들고 단순히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면 여신이나 이런 부분에 ESG 요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SG를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그것들을 좀 잘 요약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수익 증가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ESG를 잘 관리함으로 해서 매출 증대나 인재 유치 이런 부분에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 감소 측면입니다. 사실 ESG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금 다양한 규제가 사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규제 어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조달 비용 감소도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결국 자본 조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분인데 ESG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자본 조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일하는 KCGS가 생각하는 ESG 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ESG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ESG 경영인지 저희는 그 방향을 평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한테는 저희가 하는 평가가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수준의 진단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투자자는 가져다가 자신의 어떤 철학과 포트폴리오에 맞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런 것들 자산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저희 지표나 물론 다른 기관들 포함해서 이런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주 관여 활동이라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물어보는 이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ESG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지배조 평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이제 환경사회 모범 기준을 만듦으로써 2011년부터 ESG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제 금융회사는 조금 더 높은 규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별도로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상장기업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이나 아니면 코스닥 기업 일부를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저 비상장 기업이나 이제 코스닥 조금 더 규모가 작았던 기업들도 저희한테 평가를 좀 요청해오는 그런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의 평가는 저희는 이제 그 환경사회 지배구조별로 모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범 기준에 기초해서 저희는 평가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경영 프로세스 모델이라 부르고, 사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모델,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통제 기능 모델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모형을 만들면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 있는 이제 다양한 가이드라인, 이미 이제 ESG에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OECD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법는 법규도 사실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ESG에 관련한 또 다양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리스크 측면의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ESG를 리스크 측면에서 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들어서 리스크라는 ESG가 결국 기업의 리스크라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에 관련 다양한 자료들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기업들이 ESG에 대한 평가,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 아마 자료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면 그 피드백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 피드백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크게 사실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크게 관심이 없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뭐 질의를 하는 등 이런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올해도 더 아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평가 시즌이 아닌 동안에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 평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또 참여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ESG 평가에 대한 어떤 참여는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총 7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S부터 D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 A+나 A, 좀 상위권 기업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ESG 경영에 대한 관행 개선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입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의 어떤 최고 경영진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방향 전환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이렇게 좀 상위권 기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B+ 기업들도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ESG의 어떤 등급 수준이 올라가도 상위권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 등급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ESG에 대한 전체적인 기업들의 인식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한국거래소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거래소가 책임투자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 책임투자 지수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을 모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 하나의 결과만으로 ESG 수준과 어떤 기업 가치, 기업의 성장이 원인과 결과가 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계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ESG 수준과 기업 가치의 수준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겪은 코로나 어떤 상황을
분석하면서 최근에 컨설팅 기업들이 이 코로나 상황들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 어떠한 기업들이 잘 버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드러난 것이 ESG 수익 높은 기업들이 결국 다른 기업들보다 더 잘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상에는 ESG라는 것이 ESG를 잘 갖췄다는 것이 곧 기업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계속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ESG에는 어떤 건전한 체력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ESG 앞으로 이제 다가올 ESG에서 좀 간단히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표준화 시도인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CDP나 아니면 GRI처럼 정보 공개 프레임을 만들어 오던 이런 기관들이 뭉쳐서 이미 작년부터 이런 정보 공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흐름은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 또 역시 지금까지는 이제 회계기준이라는 것을 재무적인 정보 위주로 다뤄왔는데 앞으로는 ESG에 관련된 비재무 정보도 회계기준으로 넓게 보고 이거에 대한 표준화를 지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표준화가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당면한 과제는 이제 EU나 이런 흐름들을 이끌고 있는 EU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라면 이런 정보 공개 표준화가 된다 그러면 그 표준화에 맞춰서 결국 대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기업들도 이런 정보 공개 표준화의 흐름을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러한 표준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표준화가 그냥 표준화에 멈추지 않고 만약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의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그 상장기업 특히나 자산규모 2조 이상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그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시도 모든 부분을 꼭 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공시를 하되 모든 문항에 대해서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앞으로 2026년이 되면 모든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업은 다 이런 지배구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위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어떤 좀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가 포함된 이런 지속가능 이슈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앞당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제 생각에도 앞당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늦췄을 때 오히려 나중에 기업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당겨야 하는데 다만 무조건 앞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좀 더 상세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기업들이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고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는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 금융의 확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ESG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한 투자나 아니면 어떤 자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기업의 인센티브를 주던가 녹색 금융 상품을 운영하던가 아니면 지속가능 경영 플랫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실 민간 금융 기업들도 자신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ESG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KB금융이나 신한금융처럼
이런 기업들은 ESG에 관련된 대출 상품이나 아니면 관련 기준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의미는 앞으로 기업들이 이것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자본 조달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그냥 최연서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듣고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듣다가 좀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다 하시고 그냥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연서 민주연구원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고요. 주로 정책을 개발을 하거나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시적절하게 ESG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서한을 하나 발송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지역별 다양성과 형평성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규제 당국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금년에 블랙락이 실제로 이제 ESG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전력이나 LG화학, 포스코에도 우리 국내 기업에도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이제 ESG에 대한 대응은 이 한국 경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가 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유엔에서는 1987년에 브루트란트 보고서를 얘기를 합니다. 노르웨이 총리를 역임하셨던 브루트란트 전 총리님 이름을 딴 보고서인데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이 되면 시간이 흘러서 ESG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UN 글로벌 컴팩트가 국제금융공사와 함께 한 권의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Who Cares With라는 이름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2006년에 코피 아난 총장이 사무총장님께서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ESG 도입과 관련된 공감대가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2009년에 영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워커 리포트라는 이름의 보고서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이나 금융권의 과도한 도덕적 해이와 수수 방관주의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고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그 ESG 투자 현황인데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ESG를 조금 더 빠르게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부터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ESG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나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일본 연기금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ESG를 도입을 했고 또 최근에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스트리트 같은 민간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ESG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SG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ESG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연평균 13.5%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2030년 경이 되면 글로벌 전 세계 전체 운용자산의 95%가 ESG 투자와 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렇게 돈이 몰리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
ESG 준비를 더 잘한 기업일수록 외부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실증 결과가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경영 단계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발생 가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 규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게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ESG를 바라보는 일각 시각에서는 선진 국가들이 빠르게 추격하는 후진국의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장벽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세 얘기를 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세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이미 도입한 국가들도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배출량으로 따지면 7위, 인구당 따지면 4위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산업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35% 정도 되고, 또 산업 부분 내에서도 이제 철강이나 시멘트, 화학, 정유 등등 전통적인 한국의 기관 산업이나 주력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한국이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업 내 이니셔티브가 또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균열이 발생을 했고 일정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ESG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애플 사례를 보시면,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원재료를 채취하거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조립하고 배송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ESG에 대한 대응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책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EU가 일단 가장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어떤 한 측면에서는 기업이 부담이 좀 과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류체계 규정입니다. 기업의 특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판단 기준을 EU가 전 세계 최초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6가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 조건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부합을 하면 이거는 지속 가능한 활동이야,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입니다. EU에서는 이미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될 예정인데 저희보다 상당히 빠르고요. 금년 4월에 제시된 수정안을 보면 상장 중소기업에까지도 그 의무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듀디라고 얘기하는 공급망 실사제도입니다. EU 기업에 대해서 자사의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ESG에 대한 활동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보고와 개선에 대한 의무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2024년부터 이제 시행될 계획인데, 만약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EU 기업의 예를 들어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에 납품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도 국내 정책과 무관하게 이제 ESG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고요. 금융기관이 모든 개별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도 관련된 정책이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2010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2020년 버전 2라고 할 수 있는 2020 스튜어드십 코드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환경과 사회 이슈까지 확대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놀랍게 바라봤던 점 중에 하나는 작년 8월에 제출된 이제 연금법 개정안인데요. 영국 연기금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돈을 받는 이제 운용사들은 투자 기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단순히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기업이 어떠한 재무적 영향을 받을지를 수치화, 계량화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이행할 시에는 페널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사실 ESG에 대해서 시장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이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관련 규제가 굉장히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7월에 이제 ESG 공시규칙 제정 관련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이 됐는데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ESG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기업의 약점을 알리는 거랑 똑같고 불필요하게 기업 자원이 낭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장은 ESG를 하나의 인덱스로 만드는 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401k라고 얘기하는데 민간 퇴직연금을 운용을 할 때 ESG를 되도록이면 반영하지 마라. 만약에 ESG를 반영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대로 소명을 해라라고 규제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2021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첫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G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성실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 펀드를 활용하라는 방안을 담고 있고요. 또 금년 2월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TF를 발족을 해서 관련된 규정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꼭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들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직까지 혼선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공시의 통합성이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통합된 공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공조 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 공시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법정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거래소 규정 등을 이제 개정을 해서 수시 공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그 이상, 그 한 걸음 더 나간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SG 책임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형배 의원께서는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요.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와 함께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의원께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자본시장이 아니라 제품시장에서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일정 부분 법인세를 감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정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ESG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아이디어를 몇 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무 일정을 좀 조정하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코스피 상장회사, 유가증권 상장회사, 코스닥은 제외입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의 의무화가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의를 처음 국회에서 이제 공론화시키신 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이신데 금년 1월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라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취지와 필요성, 목적 의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G 관련 자본시장의 활성화입니다. ESG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ESG ETF에 투자를 할 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해주자.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촉진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ESG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이게 정말 ESG 채권이 맞는지, 그리고 필요한 발행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달된 자금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사전 인증이나 사후 검증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수수료 등등의 경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신용평가를 할 때 플러스 알파의 메리트를 주자. 그래서 지금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된 입법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연기금의 운용 의무를 좀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공기관 및 기관 투자자 투자 비중을 보면 한국이 4%입니다. 제일 아랫단에 있고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대략 한 780조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전체 AUM의 50% 절반을 ESG 투자에 할당하겠다, 배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모든 포트폴리오 운영에 ESG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굉장히 시장의 가치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법정기구,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법정기금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 등등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ESG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인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ESG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언젠가는 코스닥에 대한 공시 의무화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이 국내 정책과 무관하게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ESG에 대한 공시가 의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 지원을 좀 강화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 이제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 표준 수준 이상의 평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가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규모가 공공조달 시장이 한 150조 원 정도 되는데 연간 이제 ESG 평가가 높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선 구매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 연구원님 이름이 지금 유튜브 이름이 지금 바뀌었네요. 다 끝났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제가 두 분 토론을 보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조금 약간 좀 다르네요, 결이. 예, 근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다음은 김진우 경기경영자 통연합회 상임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그 뜻깊은 자리에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좀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한석 연구위원님하고 우리 그 한국지배구조원 김진성 팀장님께 발제를 해주셨는데 매우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준비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ESG에 대한 어떤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도 있고 각 기업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ESG에 대한 어떤 정보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부족한 상황이고 그 주체마다 인식하는 바가 다르고 때로는 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ESG 경영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 같고요. 기업에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각종 환경 규제에서 뭐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됐고 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실제 그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경영을 하기 어렵고 또 규제만을 많이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는 기업 활동의 새로운 허들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영 개선 계기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으로 관련 시장이 본격화되는 것은 맞는데 고무적이기는 하나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ESG 정책, 특히 자국 내 공급망 재구축이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장벽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에 아마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않나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총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지난 경총 차원에서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4월 26일 날 그 운영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는 뭐 국내 주요 한 4대 그룹 정도에서 뭐 대기업군이 되겠죠. 한 18개사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ESG에 대한 어떤 자율경영을 위한 공동선언도 하고 운영규정도 채택을 해서 채택을 하고 각사의 뭐 추진 현황을 좀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 그 경총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그 경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전략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실제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좀 하자면은 그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은 이 어떤 유관기관이 됐든 이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ESG 경영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부분, 그 다음에 뭐 홍보 방안, 그 다음에 우수 사례를 좀 발굴해서 좀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상임이사님 보니까. 예, 말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입니다. 먼저 제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인데 과학의 경제의 의미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의미하고요. 과학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청이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중소기업은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주적인 일로 하고 있고요.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약간 서두러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이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규범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규범에 또한 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강제하는 방안에서는 법규적인 강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또 시장의 압력이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 자본을 대는 투자자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뭐 녹색 금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경영 펀드가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와 환경적 책무 등을 다 이행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제적 이윤 실현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ESG 경영이 아닐까, 그 체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경강원에 ESG 경영을 도입해야겠다. 경영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ESG 경영의 개념들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이미 최완석 연구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의 평가 기준은 경제적 잠재력입니다. 특히 R&D 투자에 있어서는 기술적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서두에 전제했듯이 또 발표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기술적 평가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 경영 항목의 평가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스타 기업, R&D 기업, 디자인 개발 기업, 여러 기업을 분류해서 기술과 경제적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논리적 전제 하에서 그 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 항목으로서 ESG 개념을 도입한 평가 항목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법적인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규 체계에서도 저는 평가 항목만 사유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법규나 조례의 제정 없이도 우리가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할 때 ESG의 평가 항목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러면 어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가늠해보면 기업이 어떤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것을 갖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후한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로 오히려 이 오늘 논의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SG 개념에서 이제 처음이니까 ESG 개념부터 출발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특정 산업에 ESG에 평가할 때 ESG 평가 항목을 집어넣는다면은 우리는 그 중소기업의 개별적으로 어떤 점을 체크하면은 이 기업은 기술적 잠재력과 함께 ESG 경영을 잘해 나갈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연구가 진척되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진에 있는데 그럼 뭘 물어보지? 기업을 선발할 때 이거는 또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죠. 그렇게 좀 논의를 이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두 분이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은 기업 선정 시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ESG 경영을 개선해 나가려면 경영 개선을 해 나가려면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ESG 경영 개선과 같은 항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ESG 경영 개선의 계획이 잘 짜여진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것은 우리 남원선 의원님께서 예산만 잘 책정해서 배분해 주시면 집행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ESG는 이제 많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제가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도 또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데서도 ESG 평가 기준을 넣는다면 어떤 항목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노사분규가 있다든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든지 하면 기술 지원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잠재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평가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이 ESG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원장님이 워낙 이쪽에 해박하시다 보니까 핵심만 딱딱 짚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뭐 ESG에 대해서 사실 여기 박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문외한이다 보니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ESG 등장 배경에 이제 김진성 우리 팀장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까지 가져야 되나? 이거를 이제 왜 이런 요구까지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제가 파리의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그때 그 이제 사업가가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궁에서 노동자들 살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시작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는 스페셜한 뭐 예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단지 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가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이 ESG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거든요. 예.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의 온전한 자원만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이해관계자를 갖기 마련인데 기업 내에서는 그것이 임직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뭐 제조 시설이 있다면 그러면 지역사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뭐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결국 기업이 자신의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기업이 과거에는 수익만을 우선시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뭐 어떻게 폐기물을 어떻게 버리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익 활동 위주로 해왔지만, 결국 그런 것이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는 게 이제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이거 큰 기업들, 해외에 이제 다양한 글로벌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빨리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하고 있는 선진화된 어떤 시스템과 자신이 공장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서 차별하고 운영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어떤 소식들이 유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운동도 발휘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결국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넓게 생각해서 멀리 봐야지만이,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결국 잘 도입해야지만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대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1년에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과 마크 크레머 교수님께서 두 분이 같이 논문을 하나 쓰시는데요. CSB라는 논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원천은 1991년에 그 조지아 대학교에 있는 그 캐럴 교수님이 쓴 기업의 사회적 공헌 책임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구주의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를 다 같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더라라는 것을 체감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체감을 한 배경에는 제품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의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의식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의 200대 대기업의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협의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상들이 기업들이 스스로 하여금 이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우리 사회가 제공한 인프라가 가장 많다. 그 인프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다. 뭐 도로 깔고 뭐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그 수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글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ESG도 해야 되고 뭐 되고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저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얼마 전에도 마이클 샌델 교수님 공정의 가치에서 내 성공이 나만의 노력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출제 경향을 알아야지 시험 준비를 할 텐데, 저도 본 게 막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를 뭐가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김진성 팀장님께서는 평가 모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 최원석 연구원께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금 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뭐 직접 만들진 않고요. 저희가 당정 협의 등등을 통해서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다가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그 평가 모형에 대한 그 기준, 이 기준으로 한 그게 있나요? 기준이? 저희 이제 고유의 평가 모형이 있고요. 고유에 가지고 계시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고유에 가지고 계시는 스탠다드 있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E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거야. S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모범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ESG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모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모범 기준을 참고 삼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는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여쭤본 거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평가 항목이 구체화되려고 하면 좀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서 이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여기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다른 도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혼란이 오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저는 평가기관이니까 평가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도 평가 지표 자체의 표준화는 없습니다. 그거는 각 평가 기관별로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 생각에 평가 지표 자체를 통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의 관행 개선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평가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처럼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매로 생각하는 지표하고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평가 지표 자체의 표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개의 표준화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A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또 A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B라는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또 B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기관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해외에서도 정보 공개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한국형 이제 공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항목마다 가중치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는 지금 김진성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평가 기준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평가 기준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산자부 쪽에서 그 초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실제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표준화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생각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거의 대기업군의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중소기업 쪽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거고 중소기업하고의 어떤 호흡을 할 거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좀 한 번 더 깊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 ESG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단계별로 뭐 한 100인 정도, 50인 정도, 한 10인 정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끄집어내서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을 선정합니다. 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쫙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해온 기업을 선발해서 주는 건데 이런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라고 하는 그 항목에 ESG의 기본 개념이 이제 적용돼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컨설팅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표준을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사례에서 그 항목에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경가원에서는 그런 걸 좀 반영한 지표를 뭐 좀 추가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조달에 등록을 하려면 KS가 있든지 단체 표준이 있든지 그런 규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서류도 엄청 많고. 근데 그때 보면은 컨설팅들 다 거의 이제 붙여졌다고 하나?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ESG도 어떤 러프하게라도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면서 ESG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 회사에서 준비할 때는 컨설팅이 가는 권역별이든 뭐 그 회사마다 하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조금 잠깐 드네요.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순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도 우리 당장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징검다리로 딱 지금 그 표준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거를 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박사님들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 원장님이랑? 생각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기술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걸 또 환경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게 있다면은 인권이라든지 여성평등권이라든지 이런 지표도 지표 안에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왠가 하면은 여성 임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격히 사회적인 기준에서 많이 기울어 있다든지 하는 데서 평가 점수를 달리 주는 것들도 지금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ESG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합의된 것을 몇 개 항목씩 추가하는 것들이 그걸 진행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이번 저희가 3월 26일 날 대기업분들하고 어떤 회의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실제.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표준 모듈화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모두 저 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좀 그 플러스 하는 이런 부분이 낫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안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즉 기업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모듈이 중요하냐. 일단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제적인 시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빨리 그 기업에서 받아들여서 좀 도입을 시켜야 될 부분은 도입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뭐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해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요. 그 기업의 현실이 지금 현재 어떤가에 대한 어떤 연구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진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제가 오늘 느낀 게 일단 기본 모델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 제가 발전도 비슷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이제 의견을 또 전달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하게 느끼는 거는 중소기업과 정부라던가 여당의 입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 생각보다 크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민을 좀 먼저 해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이미 최한석 연구원 발표에서 나왔는데요.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탄소세 부분은 무역 장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아주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현격히 지금 준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탄소를 낮추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ESG 항목을 반영시키면 좋겠다. 초반에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간접 금융시장이 됐든 직접 금융시장이 됐든 중소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에게 어떤 자본적인 인센티브를 먼저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할 때는 담보 가치나 자산 가치가 없으면 그동안 대출을 거의 안 해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당장의 뭐 담보는 없지만 미래 가치나 성장 가치를 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출 제도들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에 ESG를 추가하는 거는 굳이 입법 활동이 없어도 개별 기관들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입법을 하는 건 여러 가지 기금이나 모태펀드를 인용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그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을 해서 더 정합성을 높이자라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여기 지금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맞추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베니핏을 드리는 그런 게 주요한 내용인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하나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ESG를 왜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그 정합성, 타당성을 높이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 표지는 안 나와도 대충의 그림들은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네, 지금 아까 김진우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산자부, 산업부에서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약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공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예.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좋나?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국내의 제도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한국 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들은 그보다 더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애플이 2030년이었고 이미 EU에서는 2024년부터 자기네 회사들의 공급망에 들어오려면 이거를 다 공시를 만들어 와라라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급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조급한 상황에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텐데 면밀한 제도적 노력과 또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EU가 그 법제화를 한다는 게 올 3분기 아닌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ESG 네. 빨리 해야 되겠다만 그랬던 거 기억이 법제화가 나왔는데 되는 거는 3분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되는 시점은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네. 통과가 되는 거는 올해 3분기고 적용이 되는 건 2024년. 네. 공공망 실사 제도에 대해서 2024년입니다. 법제화가 됐고요. 일부는 벌써 됐나요? 근데 중소기업은 아니고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화가 돼서 이미 500인 실시를 하고 이상은 있습니다. 되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500인 이상에 대해서 된 거에서 조금 중소기업은 조금 그 약간 여유가 있게 이렇게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큰 그래도 그렇지 거기도 않나요? 곧 아마 단계화로 의무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ESG 경영에 대한 어떤 그 경영을 하는 그 기업들은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어떤 그 법제화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시켜서 그 기업들한테 그걸 만들어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서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냐. 또 뭐 해외에서 이걸 규제하고 뭐 어떤 그런 내용을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상담하고 있는 거 말씀하셨듯이 상장기업이니까 근데 상장기업들 중에서도 이미 자신의 계열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협력사들에 대해서 ESG 경영을 판단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판단해서 재계약이나 이런 데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미 한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 흐름에 지금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선의를 가진 일부 큰 기업들은 그런 중소기업이나 협력사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을 거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일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ESG라는 게 뭐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빨리 일단 인지하는 게 먼저 저는 출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모르게 이미 ESG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중견기업 되는 부분이 같이 저랑 이제 인증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오셨냐 했더니 애플에서 그런 교육을 요구했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사실 이게 ESG 일환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엔 일단 아까 저기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대한 일단 그 인식 제고가 먼저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사실 이 ESG를 하면 좀 다양한 표준들이 있고 그 표준들을 따라잡을 인증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증들을 딸 때 정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중소기업들이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증이 새로 도입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미 기존에 많은 인증이 있는데 네, 지금 많은데 네. 플러스 알파 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GR이 GR 뭐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인증에 ESG 맞춘 뭔가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기업에
이단식이 있는데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그 처음에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가 솔직하게 이해했던 방식은 기업 이미지 제고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면 되지 기업이 무슨 사회적 책임까지 지느냐는 게 논리적인 비판이었고,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아까 뭐 코로나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미지 제고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하기 위한 경영의 어떤 필수적인 걸로서 ESG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홍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협의체나 교류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어떤 그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중소기업 협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ESG에 대한 사례라든지 교육 뭐 이런 것을 하는 어떤 장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기존의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를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브랜드 예, 가치를 그렇죠. 제고시킨다는 예, 게, 왜냐하면 당장 시장에서 매출과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당장 최종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이구나를 인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는 현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좋거나 그렇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ESG가 단순히 예전에 이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처럼 하나의 어떤 허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수익성과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좀 그렇게 인식을 전환을 시켜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이게 비용으로밖에 인식이 안 될 테니까, 그런 노력들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이게 그 옛날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런 얘기 한참 했을 때, 이 사다리를 그 사다리 끝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것까지 예.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타당한 네.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하자는 걸로 이야기되지만 사실 선진국 서구 같은 경우는 이걸 무역 장벽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게 현실이고요. 네, 맞아요. 이제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의원님한테 하나, 네.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다른 지역을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냐, 이 ESG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역 내에 어떤 그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홍보하고 또 그 우수사례 확산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먼저 우리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좀 있으시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옛날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움직이기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안 되는데 지방에서 계속 치니까 이게 뚫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이제 조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ESG도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경기도는 이런 거를 먼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주실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니 우리 유승경 원장님 먼저 말씀하셔도 좋고. 저요. 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하고 중복이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밀접히 결부되겠다는 데 대해서 되게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아까 같이 기업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일인데,
그 평가 항목에 적용만 한다면은 훌륭한 수단이 있는 거 아닌가. ESG를 확산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더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이제 지역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산업 구조적 면,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굳이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또 어제 또 대통령님께서 또 어디 방문을 하셨던데 이런 산업단지라는 게 그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 하이라키, 그러니까 계층화, 밸류체인상의 계층화가 이미 최적화돼서 이루어진 단지인데 이 내에서 ESG를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경기도가 ESG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네, 산업단지라는 게 굉장히 최적화된 이렇게 돼 있을 기업이 테니까, 집적이 돼 있고 계층화돼 있을 네, 테니까. 네. 테스트 랩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를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아리백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라고 먼저 얘기할 때도 산업단지를 먼저 대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ESG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은 모시기 어려웠던 김 팀장님.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말씀드린다면 사실 큰 대형 은행, 대형 금융사에서는 ESG 상품을 만들었거나 앞으로 만들 거고 더불어서 신용평가사도 자기만의 고유한 ESG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근데 대기업만 만든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신용평가도 ESG의 개념이 확대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회들을 경기도에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떠한 내가 자본 조달의 기회가 있는지를 빨리 선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보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먼저 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걸 알고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시간 40분이 됐네요. 예. 우리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우 이사님 말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내용적으로 나온 얘기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전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평가를 위한 어떤 그 경영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뭐 도에서 개입을 하든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전파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경 원장님. 예, 저는 그 기업 ESG는 기업 경영의 포장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향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발표를 쭉 들으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오도된 거였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요.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가서 실천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계기를 앞으로 좀 더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불러주셨는데 역할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는 기관 특수상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정부기관들하고 요즘 좀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융이 뭐 법무부 이런 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다양한 정말 저희도 생각지 못한 기관들이 저희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들한테 한편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될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에서
잘 찾아서 빨리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한석 연구원님. 네, 사실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리러 왔는데 오늘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고 이걸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돌아가서 필요한 곳에서 전달을 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 그 페이퍼를 받았을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구나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박사님들 말씀 듣고 우리 현장의 소리 듣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좀 많이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좀 저 나름대로는 방향도 좀 잡히는 것 같아서 근래 굉장히 좀 유익한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 길 와주신 두 분하고 우리 여의도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두 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